안녕하세요. 자, 우리 24학년도 대비하는 이 합격 전략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이 이제3월 초순이네요. 그죠? 저희 이제 벌써 이제 1-2월 달 지나가고 초순에서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합격자 설명 발표할 때 대략적으로 이제 큰 흐름과 그 기출에 대한 흐름 설명하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요번에 인제 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교육 과정이 인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제 문의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대비하는 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인제 강의장이어서요. 우리 실시간 접속하신 분들 원래 저희 유튜브 전용 공간에서 인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실제 강의장에서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인제 질문 댓글 올려도 그걸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나중에 오늘 강의 특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카페나 아니면은 별도로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제가 길게 안 할 거고요. 짧게는 30 분에서 길어봤자 1 시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 어 그 공부함에 있어서 그 방향을 잡는 데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뭐 원론적인 얘기들이어서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인제 올 11월 달에 또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뭐 1차 통과를 해야지만 2 차를 합격하는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인제 이 전공 비중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전공 교육학 실기 실현 지도안에 이런 순서로 비중의 어떤 차이가 나온다고 보면 2 차에서는 실기 비중이 가장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실기다라는 거고요. 실현과 지도와는 올해 뭐 큰 차이 없이 아주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인제 결론은 이 전공과 교육학의 합산 점수에서 1 차를 통과를 하는 것이 인제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실기와 이론을 우리 초급생 기준에서 보면 재수 이상 분들은 대략적으로 인제 내가 실기 혹은 이론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해야 될지를 다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이맘때는 대부분 다 실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재수 이상 분들 혹은 실기를 예전에 대학 입시 때 아주 잘했거나 혹은 뭐 제가 재수 이상인데 작년 재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상위권이다 하신 분들은 실기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인제 이론 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기초 초수인 분들은 어 이 부분이 좀 사실 고민은 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인제 실기와 이론의 어떤 합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중 내지는 어떤 어 그 어 중점 상황을 본다면 실기는 한 중위권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론에서는 인제 전국미술 교육학 합산 컷에서 대략적으로 전국미술 요게 올해 작년 최근 기준입니다. 50 에서 53 기준 교육학이 16 에서 18 점을 받는다면 1 차는 통과를 하더라. 물론 올해는 요 점수대면은 잘한 편에 속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40점 후반부터 형성이 됐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내가 실기 자체를 지금 비중을 너무 크게 두지 않는다면 어 1차 점수에서 합격 컷을 최대한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1차 컷과 이 최종 컷의 어떤 상관성을 본다면 아무래도 인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합격이지만 최종 그 두 개의 1 차, 2 차를 통과하는 와중에 가장 힘든 것은 아무래도 1 차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인제 전국적으로 1차 컷이 상위권들 우리 수도권을 포함해서 뭐 부산, 대구 같은 지역 광역시들이 대체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인제 2차 컷 중에서는 실기 비중의 상위권이 인제 충남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1 차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내가 실기를 좀 못한다.' 혹은 '약하다.' 하신 분들은 역전해서 인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번에도 실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실기를 좀 잘하면 요런 2차 실기 비중이 좀 높은 지역을 응시하면은 내가 1 차만 붙으면 꼴찌라도 붙으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을 요런 거는 원론이에요. 그냥 우리 본 내용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봐두세요. 이런 실기와 이론의 상관관계에서 제가 합격 전략 첫 번째로 제시하는 거는 만약에 인제 실기가 하위권이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실기가 좀 약해요."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1차 컷을 상위권으로 합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뭐 하면 좋죠.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데 1차 컷에서 총 합산 60점 중후반에다가 합산 8 에서 10점 이상이, 여기 빨간 글씨에 8 점에서 10점 이상이 뭐냐면 인제 내가 응시한 그 지역의 커트라인에서 남는 점수를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차 컷이 평균적으로 올해도 그렇고요. 60점 중반에서 후반대로 형성이 됐죠. 요 뒤에 인제 제가 연차별 1차 커트라인을 보여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 60점 중후반대에서 70 이상을 좀 넘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70 이상을 못 넘긴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인제 문제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점수 자체를 채점함에 있어서 보다 칼채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들이 교육학과 전공 합산 점수를 60점 중후반을 받아야 되는 거는 뭐 너무나 인제 당연한 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제 거기에서 내가 좀 실기가 좀 떨어진다 하면은 여기에 인제 88 에서 인제 10점 이상을 좀 받으면 실기에서 내가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2차 실기나 실험 면접 자체도 인제 뭐 중간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종 이 전공 고득점을 받는다면은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제 전공 고득점이라는 것은 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학보다는 전공이더라. 요 55점 이상은 올해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저게 55 점이 커트라인 중간 평균 점수일 때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합격 전략 두 번째로는 실기 상위권에 대한 얘기 드립니다. 내가 인제 좀 실기 점수가 좀 큰 지역에 인제 응시를 한다면 이 정원이 많거나 실기 점수가 큰 이런 곳들은 1차 컷만 통과해도 합격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가 실기를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 본인이 문을 닫아도 괜찮으니까 1 차만 통과를 하시면 된다. 컷에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컷이니까 컷을 통과해야 되니까 인제 플러스 2점 정도 내에 있는 분들이면 실기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실기 상위권을 받으면은 결국 전공과 교육학이 안정적인 통과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런 것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인제 이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이 상위권자들의 합격을 하시는 분들의 점수의 어떤 분포도를 보시면 전공에서 50 중반 이후를 받는다. 올해는 50 중반이었고요. 저희 전국 커트라인의 1차 합산 점수가 70점 초반일 때는 60 점대까지가 이 상위권자라 보시면 됩니다. 전공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소위 얘기하는 인제 평상적인 난이도 있죠.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인제 중을 포함해서 하에서 중까지는 일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인데요. 여기에서 답을 작성할 때 굉장히 좀 정확하게 써야 된다. 요 부분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대부분의 분들이 좀 성급한 마음에, 그리고 이제 '기초 이론을 내가 다 안다.'라는 그런 자만심,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난이도 중간 혹은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것들에서 의외로 정확하게 못 적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요 부분은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요. 쉬운 거라고 해서 내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너무 오랫동안 내용을 방관하고 있으면 막상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 당황을 하거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제 정확한 작성에서 점수를 놓치는, 그죠,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 상위권 점수 분포자들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난이도가 인제 가장 어려운 최상 난이도죠. 상 중에서도 뭐 상을 포함하는 상상 문항들을 다 틀려도 대체로 기본기에 충실해서 기본적인 문제에서 점수 감점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감점과 가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본적인 거는 철저하게 다 점수를 챙겨 가고요, 여기 얘기했듯이. 그죠? 그리고 인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의외로 상위권자들이 다 맞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이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조차도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최상 문제들은 거의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대신 어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답 작성하는 거를 대체로 보면 이제 끊임없는 노력 때문에 그렇겠지만 기입형에서는 이제 요구하는 대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쓰고요. 또한 서술에서도 그죠? 요구하는 대로 그 파악에 대한 요구 파악에 대한 정확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의 공통점으로 받으신 분들이 대체로 50 중반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인제 합격을 하는 거를 올해도 역시 확인을 했고요. 작년에도 저희는 확인을 했고 매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인제 1차 컷들을 한번 분포의 흐름을 좀 봤어요. 자, 보시면 어 일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인제 대전까지의 이 1차 컷입니다. 저희가 인제 아무래도 1 차가 그죠? 2 차에 비해서 인제 훨씬 더 통과하기가 힘들잖아요. 경쟁률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여기 76.33이 인제 18 년도예요. 그리고 올해가 인제 22 년이니까 그죠? 요 분포를 보시면 대체로 그런데요. 요 18 년도에는 물채점의 문제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좀 평이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았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차 컷이 좀 높았어요. 서울이 76.33, 경기도가 69, 인천이 여기 잘 안 보이시죠? 69.67, 그리고 대전은 인제 68.33, 요 정도면은 거의 인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컷이 높은 것은 그만큼 상위권자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76.33 이면은 뭐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그죠? 네. 그 이후에는 인제 63점대, 67점대, 66점, 67점, 그리고 올해가 69 점이니깐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죠? 올해 살짝 가긴 했으나 그 69가 제가 잘못 얘기했죠. 네. 요 그 67.33 이요. 요게 인제 올해 점수죠, 서울. 그래서 63 점부터 20 년부터네요. 20 년, 21 년, 22 년이 거의 뭐 도토리 키우듯이 67, 66, 67, 그죠? 이 1 차에서 교육학 플러스 전공의 합산 점수가 67 점대라는 얘기는 전공을 50점 맞았으면 교육학이 17 점대를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교육학 17 점은 뭐 그렇게 못 받은 점수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아주 잘 받은 점수도 아니죠. 왜냐하면 20점 만점도 잘 나오니까. 그렇다면 인제 전공에서 50 에서 50 초반이 나왔다는 얘긴데 어쨌든 서울은 그렇고요. 경기도는 69 점에서부터 그죠? 확 어려워진 이 19년 문제 59 점대, 63 점, 61 점, 65 점대, 올해가 인제 65 점이 나왔네요. 대체로 그죠? 흐름은 비슷하지만 이 가장 높았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는 서울보다는 한 단계 좀 낮았다라는 거고요. 인천 마찬가지입니다. 63 점대 그죠? 그리고 인제 64 점대, 62, 64 비슷비슷하죠. 대전 68 점대였다가 65, 62, 65, 63, 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점수대가 63 점, 뭐 64 점 그죠? 65 점, 60 67점, 요 흐름들을 보시면 딱 60 중반에서 기껏해야 인제 후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1 차의 분석대로 이번에 뭐 달다시피 칼채점도 했고 어려운 것들도 좀 나오긴 했었죠. 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번 해에도 올 겨울에도요 아마 그 정도 점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일단 요번 컷은 뭐 도들을 빼고 시 위주로 일단 분석을 해 왔어요. 근데 올해는 광주하고 세종이 그죠? 어 안 뽑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 연도 자체가 보면 마지막에 인제 하나씩이 비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인제 이번에는 다시 뽑을 수도 있겠죠. 자, 부산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70 점대에서 61 점으로 급 낮아지다가 그다음에 인제 64, 62, 63 점대로 인제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 대구 70 점에서부터 역시 62, 61, 58 굉장히 낮았네요. 65 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뭐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요. 작년보다 쪼끔은 올라갔어요. 특히 대구는 58 점에서 65 점이니깐 쪼금 작년과의 좀 차이가 심한데 그만큼 작년이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점수대가 좀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광주하고 세종의 흐름도 비슷하지만 인제 올해 안 뽑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에는 그죠, 소수라도 좀 뽑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지금 흐름들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18 년도 문제 이후에 그다음 해부터 급 어려워진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9년 문제부터 올해 문제까지의 흐름이 아마
이번 23년 문제에도 같이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그 흐름 자체는 아마 양상이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높낮이가 거의 비슷한. 그렇다면 인제 60점 중반대를 또 형성을 하겠죠. 62-3 점대에서 60 뭐 한 5-6 점대를 평균 잡으로 인제 2 일차를 형성을 할 거라 본다면 이번 시험도 당연히 아주 좀 그 점수대가 좀 높은 점수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커트라인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전공 점수는 50점, 그리고 교육학에서 한 16-17 점대가 아마 인제 최하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인제 교육학은 여러분들이 인제 어차피 교육학 시간에 그 한 문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인제 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겠지만, 문제는 이제 전공입니다. 이 전공 내용이 올해 문제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점수대는 커트라인은 저렇게 나왔습니다만 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그 어려운 문제라는 게 인제 이 기입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인제 화면 지금 만지면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우리가 올해 역시 흐름이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인제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본다면 공부의 인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뭐 기본적인 거는 똑같아요. 기본적인 똑같은데 제가 인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어떤 패턴 학습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순환 패턴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서 인제 여러분들이 어떤 처음 보는 내용 혹은 중요한 내용, 기본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강의 자체는 어쨌든 소수생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영역을 공부하기 힘드니까 인제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제 뭐 3수 이상의 장수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출 문제의 어떤 그런 새로운 유형도 내가 혼자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강의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그런 '나 혼자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필수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강의는 교재로서 인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 둘은 묶어서 갈 수 있는데요. 강의와 교재는 끝없이 여러분들 시험 보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어 암기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순환이 될 때 첫 번째 이 강의 교재에 대한 것을 확인할 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그 교육 과정 및 교육 교과서 등등의 이 핵심이 되는 것은 모두 교과서에 대한 것인데요. 교재와 강의로서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또 방향이 어떻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근거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뒤에서 제가 분석해 드릴 텐데요. 이 교과서들이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제 그거를 꼭 그 단편적으로 어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딱 고대로만 출제되는 것을 교과서 분석 내지는 교과서의 출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어떤 전반적인 편제 순서라든가 어떤 지문의 어떤 방향들이 교육 과정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론에서 직접적으로 인제 그 표시되는 이런 내용이 바로 교과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 과정의 방향을 교과서에서 확인을 하고 교과서에 있는 교재 내용들 혹은 강의한 내용 중에 교과서에 있는 것들 중에 중복되는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추가하는 것이 바로 필독서예요. 요 필독서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필독서가 우선되면 안 돼요. 요 앞에서부터 순환되는 요 구조까지 오고 나서 이게 튼튼하게 되신 분에 한해서 필독서로 인제 일종의 인제 곁다리가 더 더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선적으로 보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인제 "기본적인 내용을 자꾸 틀린다."라고 지적을 받으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요 앞부분을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이 패턴 자체의 순환이 강의 그리고 교재로 확인하고 교과서에서 인제 어떤 부분들이 방향을 보여주는지를 체크를 하고 필독서까지 더해서 인제 심화 내용까지 본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인제 시험에 나오는 응용형으로 인제 평상시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시험 응용이라는 것은 인제 내가 여기까지 순환한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인제 자서를 통해서 자필로 쓰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인제 내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해서 특히 마이너스인 부분이 어떤 건지를 내가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안 외워진 부분들, 틀린 부분들은 또다시 이 패턴으로 어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기출 문항을 놓고
내용을 인제 볼 때 이 기출 문항들은 결국은 인제 이론서 혹은 여러분들이 인제 시험에 나오는 그런 이론 교재 내용들에서 요 요목화와 내용의 이해와 심층 용어가 서로 인제 깔때기에 융합되어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심층 용어의 비중이 좀 높은 해면은 채점 방식의 칼채점과 더해져서 점수 1차 컷이 낮아지는 거고요. 뭐 요목하는 이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얘는 뭐 내용이 쉬운 해든 어려운 해든 여러분들이 인제 어떤 내용을 새로운 내용 혹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는 꼭 이 구조화를 먼저 바탕으로 해 놓고 나서 내용 암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인제 기출 문항이 하나의 그런 이 깔때기에 녹여서 이 세 가지의 큰 패턴이 이루어질 텐데요. 자, 우리는 올해 인제 22년 교육 과정이 인제 개정이 돼서 확정 발표가 됐어요. 이 교육 과정론이 발표된 해의 문제들은 그 교육 과정이 인제 개정된 것은 어떤 그러한 그 요구 시대 혹은 교육계 사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인제 저희가 인제 15년 교육 과정에서 지금 7 년을 사이를 건너뛰고서 인제 그 7 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22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 올해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큰 몇 가지 좀 새로운 방향성을 본다면 요거는 인제 단순하게 뭐 교육과정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것들 중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인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 양상이 뭐냐.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언급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미 요거는 인제 너무나 많은 가시화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고, 그리고 인제 다시 체험이 미적 체험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적 체험이 체험으로 갔다가 다시 미적 체험이 됐어요. 그리고 인제 융합 선택의 새로운 신설된 이 그 심화, 그죠? 교과목이 들어오면서 그 교과목이 인제 미술과 매체라는 교과목이 새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인제 항상 1 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핵심 개념에 대한 명칭들이 지식과 이해, 가정과 기능, 가치와 태도라고 인제 바뀌어 있죠. 근데 요 세 가지의 핵심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인제 이미 저희가 기존 7차 교육 과정 이후에 이런 그 중령력들이나 어떤 그런 그 필수 학습 요소들에서 명칭은 다르지만 다 녹여져 있던 것들이에요. 그게 인제 이렇게 좀 더 명칭을 좀 다듬은 것뿐인데요. 지식 이해는 결국 여러분들이 인제 어떤 표현이든 뭐 어떤 기법이든 뭐 미술사 양식이든 뭐 어떤 그런 미술 교육론적인 어떤 이론의 용어든 간에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당 정의이자 용도 같은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지식 이해는 그 정의, 뜻 같은 거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용도를 갖는가, 이 활용성, 용도가 인제 기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가치, 개인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자세나 태도에서 인제 어떻게 그 생활에 혹은 앞으로 미래의 방향에 인제 가치가 이입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요러한 것들이 올해 문제에서는 분명히 어떻게든 인제 활용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의 문제들에서는 예전 교육 과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추려 본다면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단원, 파트 막론하고 자각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인이고요. 전통에 대한 또 확인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미술사적 지식 혹은 해당 작가들 혹은 이 표현 파트의 각 단원별로 표역의 각 영역 단원별로 제시되고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당연히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리고요, 공동체 중에서는 이 생태 환경성이라고 해서요. 이 생 단순하게 생태 미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생태 환경은 인제 최근에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생태 그 시민 공동체라는 이 하나의 그런 그 새로운 그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공통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그 중심 이념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생태 미술을 넘어서는 그런 용어에 대한 활용도 좀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이 세계 시민들의 공통적인 어떤 새로운 방향성이 이 세계 지역 공동체 혹은 세계 생태 환경 공동체라는 이런 명칭들도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어쨌든 우리는 생태 미술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미 너무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AI, 원격화 등등에 관련된 특히 이 디자인 파트에서의 변화, 그리고 인제 미술사에서의 변화, 그리고 인제 표현 중에서도 요런 것들이 인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2년 교육 과정 자체 방향 예측은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인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직 인제 이 개정 교과서죠, 교과서. 아직 교과서는 지금 15 년도 교과서의 흐름을 일단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게요. 아직은 인제 개정 교과서가 22년 개정 교과서 나오지는 않았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올해 문제에서 지금 앞에서 방금 봤던 그러한 어떤 그 흐름들이 혹은 22년 교육 과정이 인제 올해 이게 작년 말이니까 이번부터 인제 실제 발표가 된 거라 보신다면 작년 문제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예정된 이 시안들에서 이미 문제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 교육과정론의 방향과 이 교과서에서의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시험 나온 것 중에서 너무나 기본적이었던 문제였으나 대부분 다 맞췄죠 당연히. 이러한 그 인포메이셔널 드로잉 같은 경우 그죠? 네.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번 그 교과서 두 군데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인터넷을 드로잉에 바로 이 크리스토의 어떤 대지 미술에서 인제 그런 기록을 남기는 과정들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하나의 예시로 두 개의 교과서를 가져왔는데 교과서에서 네 군데 이상 실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 크리스토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실험해 가지고요. 이 아이디어 스케치 실험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 사진 기록, 사진 콜라주, 사진 위의 소재 드로잉, 그다음에 설치 미술, 가상 설치 이런 용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 여기에서 인제 연관된 단어에서 역시 이번에 시험 나왔던 인포메이셔널 드로잉이 인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죠? 관련은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이 교과서에서 이 한 작가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어떤 공부의 어떤 필요성, 과정, 창작 과정 설계의 필요성이라고 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이미 힌트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기록 예술가, 예술가로서 크리스토에 대한 어떤 그의 스케치, 사진 위에 드로잉하거나 스케치를 하면서 여기에서 인제 어떤 기록을 남긴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용어 사전을 더해 보신다면은 인제 바로 인포메이셔널 드로잉을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러한 어떤 사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22년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큰 외형적으로 보면은 편제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신설이 됐죠. 그래서 그중에 인제 바로 미술과 매체라는 그 교과목인데요. 저희가 이미 15년 개정 교과서들의 각 파트별을 쭉 보시면 이 융합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뭐 당연하겠지만 준비를 함에 있어서 올 겨울 시험에 이 매체 융합 쪽에 있는 것 종류들 싹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현대 미술의 그 컨템포러리 아트 같은 경우가 이런 융합 매체 쪽이 굉장히 인제 일상화가 될 정도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컨템포러리 아트 중에서 대체 어떤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지는 그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모든 걸 다 외우기는 힘들죠.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 기준을 저는 그래서 인제 교과서로 잡는 거예요. 요게 그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인제 화면이 좀 작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체크해 준 그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인제 시마스의 미술과 창작 교과서에 90 페이지에 있는 뭐 융합 매체가 워낙 많지만 제가 그중에서 좀 더 좀 현대미술 파트에서도 인제 새로운 경향을 대변하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을 가지고 온 건데요. 요게 도판 보시면 이 말 그대로 인제 이 사람이 그린 추상화가 아니라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계가 그린 추상화입니다. 여기 인제 소니스 개발사라는 이런 그 회사인데요. 여기서 알고리즘을 적용해 가지고요. 알고리즘이 뭐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산법이나 절차를 얘기하는데요. 주로 인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제 기술함에 있어서 실행 명령어들을 그죠?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미 작년 시험에서 개념 미술에서 그죠? 인제 설계도에 따라서 그죠? 인제 노동자들이 작가의 어떤 사고를 벽에다 그린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요거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다시 얘기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계가 과학이 직접 그린 추상화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막 인제 선을 긋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알고리즘으로 수치화되어 가지고 기계가 자동으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 온갖 벽에 인제 이렇게 선들이 막 난무하게 있는데 이런 선들의 난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인제 이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의 그런 흔적 느낌과도 굉장히 좀 상통하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요거는 철저하게 알고리즘으로 의한 이런 계산된 과정의 그림이지만 잭슨 폴록의 그런 그림들은 우연에 의한 행위의 우연성과 이 몸짓, 제스처에 따른 그런 물감들의 어떤 이 자율적인 쌓임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에 이런 융합 쪽에서 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한 화면에 한 장에 좀 크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교과서들도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할당을 하고 있는 설명이 있다면 그 도판,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은 특히 요 본문 내용들 따라서 인제 유명한 작가의 추상 표현 작품처럼 보이지만 "컴퓨터 처리 방식은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해서 기계가 스스로 무작위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인제 무작위가 나오긴 하네요. 그죠? 그렇지만 그 알고리즘 자체는 계산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옆에 시험에 나왔던 이제 얀센 거도 인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얀센도 미술과 융합하면은 인제 과학과 미술의 융합으로 대표적인 작가니까 인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 정리하자면 아까 제가 22년 교육 과정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 몇 가지 용어들에 관련된 15년 개정 교과서들, 교과서가 총 거의 인제 30 권에 육박하게 많은 교과서가 있죠. 거기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죄다 긁어서 겹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중복되는 것들이 높을수록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성이 높고요. 단 하나라도 내가 처음 보는 도판 내지는 작가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면은 "정리하고 외워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공동체로서의 생태 미술을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여러 새롭게 등장한 요소들 중에서 이 공동체 그중에서도 특히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세계 생태 시민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교과서에서 소위 얘기하는 인제 생태 환경 미술 쪽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 지학사 중학교 2 학년 미술 보면 요 교과서 도판 좀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테일러라는 사람의 멕시코 조각가인데요. 바로 테일러의 수중 조각 공원입니다. 요거 도판이 인제 교과서에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설치 미술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인제 생태 미술이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조각가 테일러 멕시코 작가로서 이 산호초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중 조각 공원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인제 인물들이 손을 잡고 바다 속에 수심 5 미터의 인제 아래쪽에 인제 서로 손잡고 인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얼굴을 크게 확대한 거 보시면 여기에 지금 그죠? 오랜 시간이 인제 지나가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산호초가 다시 자라나게 되는 이러한 생태 미술이에요. 이게 어떤 원리냐? 여기에 조각상들이 모래와 산호가 자랄 수 있게 만들어진 바로 중성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우리 시멘트 만드는 콘크리트가 아니라요. 이 중성 콘크리트 해 가지고 거기에 성분이 산호초의 먹이가 되는 바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산호초가 환경 오염으로 사라진 곳에 예술가의 작품이 산호초의 하나의 먹이가 되는 새로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과정 미술이기도 하고 설치 미술이기도 하고 인제 가장 중요한 바로 생태 미술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작품은 특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중요성인지 잘 체크를 좀 해 두시고요. 자 이런 것이 저희가 또 하나 체크할 게 필독서입니다. 자 인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런 도판들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다 심층 정리를 하려면 이제 어떠한 필독서가 있는지를 본다면 대표적인 게 인제 한국 생태 미술의 흐름과 현재라는 요 책이에요. 요게 지금 책 표지인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 펠릭스 가타리라는 사람의 세 가지 생태학 이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가타리가 세 가지 생태를 제시를 하는데 요런 것들이 인제 올해 시험 나왔던 바로 인제 엘게라의 사회 참여 예술의 어떤 그런 문제 경향처럼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봅니다. 가타리가 제시한 세 가지 생태학은요. 자연 생태, 사회 생태, 정신 생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연 생태 같은 경우는 인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생태고요. 사회 생태는 인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생태고요. 정신 생태는 인간의 주체성 문제를 다루는 생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제 이 교육과정론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생체 미술에 대해서 이 나노 학습을 하다 보면 즉 미시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필독서까지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새롭게 제시된 관련된 이 가지수 문제 3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추천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생태 쪽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요즘 굉장히 좀 환경 문제가 많이 이 그 경각심을 갖고 있죠. 거기에 관련돼서 교과서들에 실려 있는 최근 현대 미술의 작품들이 있다면 요런 관점을 정리하시고 관련 필독서가 있다면 역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저희 지금 이제 디지털화가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요소인데요. 아까 교육과정론에 나와 있던 사물 인터넷 가상인실 AI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과 과학 기술 같은 것들은 특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미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사물 인터넷 IoT 웨어러블 기기 혹은 인제 컴퓨팅 그죠? 컴퓨팅이라 하죠. 가상현실의 VR 우리는 증강현실의 AR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죠? 3D 프린팅 디자인 요 3D 프린팅 디자인은 디자인뿐 아니라 우리 순수 미술의 조각 쪽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학 기술과 결합된 제품의 창의적 디자인과 사고 능력이 융합되어서 융합이 다시 나옵니다. 이런 디지털은 융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파트에서는 이런 사물 인터넷 생활 환경에 관련된 우리 뭐 요즘에는 너무나 인제 이 생활에서 친숙해졌는데요. 휴대전화 하나로 집에 있는 보일러, 냉장고, 가스 전원 등등을 언제 어디서나 그죠? 다룰 수 있고 켜거나 끌 수 있다라는 것들 그죠? 그리고 인제 이 웨어러블 디자인의 대표적인 스마트 링 같은 거, 손목시계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이 신체에 결합하는 이러한 디지털이 디자인과 결합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 주고 그죠? 살기 인제 평화롭게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인제 거기에 관련된 읽을 거리로서 이 심화 교과서에는 요게 고등학교 심화 교과서 선택 교과서인데요. 염색 가공 기초라는 심화 교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광섬유로 만든 스마트 웨어 이것도 결국은 웨어러블 디자인, 웨어러블 웨어가 되겠죠. 이렇게 인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죠? 나중에 저희가 인제 그 제 교재에다 실을 내용들인데요. 요런 것들이 인제 한번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어떤 용어들이나 해당 기술이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스마트 의복이라 해 가지고요. 전자공학이 통합된 의복이다 해서 이런 스마트 의복은 첨유공학과 전자공학 기술이 통합된 의복이다. 즉 역시 융합이겠죠. 오늘날의 시대를 제시를 한마디로 하면은 인제 유비쿼터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스마트 웨어는 바로 인제 섬유 자체가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이 소재의 기능성이라고 해서요. 이 소재의 기능성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이런 소재 기능성과 의복 그다음에 직물 자체가 갖지 못한 기계적 기능성 이것이 결합된 것이다라고 해서 자 소재의 기능성 플러스 이 기계적 기능성 요러한 인제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들이 오늘날 유비쿼터스 시대에 꼭 필요한 바로 이러한 그 스마트 관련 기기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스마트 의복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 기능의 섬유로 만들어진 옥 속에 초소형 컴퓨터 칩을 내장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인제 각종 디지털 기기와 의료가 인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럼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인제 당연히 옷이지만 실제로는 과학 기기를 내가 입고 있는 거겠죠. 원래는 인제 90년 중반 바로 이게 군사용으로 인제 원래 개발된 거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활 곳곳에 굉장히 인제 많이 활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제시된 것이 인제 그중에 하나인 미국의 센서텍스의 스마트 서치가 인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제 소재가 플라스틱 광섬유라고 해 가지고요. 자 이 광섬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인제 광섬유 이런 것들이 인제 우리 매체 종류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표현 파트에 현대 조각의 새로운 매체, 재료의 특징으로 인제 정리를 하면서 가면 됩니다. 알겠죠?
뭐 인제 실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인제 지금 요 부분에서는 너무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이런 것들이 결국 나노 학습급에 해당되는 이제 내가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새롭게 디지털 뭐 AI 이러한 용어들이 나왔다. 그 방향성으로 1 차적으로는 교과서에 많이 중복되는 도판들과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인제 보다 심화된 용어나 기술들은 심층 교과서 혹은 용어 사전 혹은 필독서를 통해서 인제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런 흐름의 양상을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이 7대 3 이에요. 쉬웠고 평이한 것들이 7 이고요. 인제 소위 얘기하는 난이도 상급 이상 이 3 이라고 친다면 이 3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다 해서 이런 3에 대한 대비들을 저는 인제 상징적인 단어로 인제 나노급 용어들 내지는 나노급 내용이라고 해서 나노 학습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나노는 그리스어 난장이란 뜻으로 거의 10억 분의 1 같은 미세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머리카락에 그죠? 굵게 10만 분의 1 이지만 요거는 인제 상징적인 단어예요. 공부를 할 때 나에게 이 나노급에 해당되는 용어 내지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작년 문제였죠. 작년 문제 이 서양 미술사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 기억나시죠? 요셉 보이스 작품하고요. 무제라고 해서 인제 곤잘레스 토레스의 사탕들을 쌓아 놓은 거 있었죠. 요게 인제 제가 지금 나노급과 교과서의 연합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그때 문제 조건이 그죠? 이 요셉 보이스의 이 지방 덩어리 의자에서 이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서사시 나오는 이 지방이라는 이 재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상징 같은 걸 묻고요. 그죠? 그리고 재료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이 요셉 보이스가 창안한 조각 이론의 명칭 이런 것들을 또 물었죠. 그리고 이 로스의 소상이라는 곤잘레 토레스의 이러한 작품의 특징을 또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방식의 의도를 물었습니다. 요거는 잘 보시면 단순히 미술사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대비하려면 바로 지금 이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나노 학습법이라고 해서 결국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체크한 것들에서 여기 지금 밑에 숨겨져 버렸는데 요게 서양 미술사라는 교재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기출 문제에서 인제 플럭서스를 대비를 하고 거기에서 인제 보이스의 매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매체의 종류 중에서 인제 지방과 이 펠트가 있을 텐데요. 그것까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그 복합적인 공부를 파헤쳐 나가는 그런 융합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제 서양 미술사의 교재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서 인제 교과서에서 사회적 조각이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요 사회적 조각은 교과서도 나오지만 용어 사전과 필독서에도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인제 요셉 보이스를 공부하다 보면은 관련 필독서나 교과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인제 언급을 하고 도판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필독서에서 그러한 사회적 조각, 교과서에서 사회적 조각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고요.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플러서스는 이미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이랬을 때 이 보이스가 요셉 보이스가 제시한 그 매체들은 그냥 특별한 단순한 매체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인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서사, 개인의 서사 이번 시험 문제 보시다시피 어떤 작가의 작품을 제시하고서 단순하게 표현 특징만 묻는 문제, 단순하게 상징성만 묻는 문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묻는데 거기에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인의 서사적인 부분이 뭐냐를 묻고 있어요. 개인의 서사라는 것은 개인의 경험, 이 작가와 이 작품, 이 재료들은 어떠한 그 작가의 실제 경험에서부터 유추된 것이다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방금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나노 학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크게 보시면 인제 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용어들 혹은 방향성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분석을 해 드린 건데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탈북이라든가 그죠? 뭐 제3 세계라든가 뭐 난민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미술 용어 내지는 표현에 관련된 도판과 연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탈북은 좀 되게 애매합니다. 방향성에서는
대비할 만한 것들은 좀 많지 않다고 보고요. 난민 같은 경우들은 인제 교과서에 역시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사회 비판적인 작가들의 설치 미술 같은 것들도 있죠. 요런 것들은 당연히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우리는 결국 효율적 학습 전략을 우리는 5+1 법칙으로 제가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가지의 +1 법칙은 기본 이론은 역시 필수다. 요목화가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복 암기로서 계속 인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기본 이론과 요목화 정리를 반복 암기한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 자필로 쓰고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과정들 4 가지 기본 이론 필수 정리를 하고 요목화가 절대화가 되고 반복 암기가 습관적으로 됐을 때 쓰고 확인을 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인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인제 예측을 하면은 시험 문제에 대한 5가지 법칙이 다 만들어지는 건데요. 얘네들은 메타 학습에다가 나노 학습으로 인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메타라는 것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거고요. 나노 학습은 지금 얘기했듯이 인제 미시적인 학습까지 돼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인제 제가 추천드리는 기본적인 공부 방향성에서 어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문항의 70%는 기본이다. 알겠죠? 그만큼 기본 이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기본 이론은 제 교재 3-4월 교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4월 교재가 모든 내용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살들이 붙어 있죠. 이 기본의 범주가 점점점 넓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별 핵심 기초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암기는 필수다라는 거. 따라서 모든 응용은 기본에서 비롯된다고 해서 명심하시고 이런 기본 이론 문항들만이라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맞추면 어쨌든 꼴찌로라도 붙을 수는 있어요.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기본 이론 문항들이라고 했을 때 이 속에 숨어 있는 문제 요구에 대한 파악,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정확성,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그 아주 예민한 어떤 그런 암기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이제 전 단원의 요목화에 대한 정말 요목화는 이 백지 쓰기에서 보기가 없는 이 시험에서는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체계적인 암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암기해서 인제 계열을 짤 거 아니에요. 보기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 요목화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목차화와 구조화를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든 새로운 내용이든 습관처럼 해라. 이 모든 목차화는 뼈대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제 살이 붙었을 때 그런 살들이 이제 흩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묶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요목화를 하고 기본 이론 암기를 했다면 반복 철저하게 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그날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보기가 없어요. 주관식 시험에서는 이 반복 암기는 필수 조건입니다. 무한 반복은 우리의 기억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언젠가는 생각이 안 나는 주기가 개인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이 주기를 일 주일로 봐요. 물론 일 주일 안에 다시 생각이 난다면 그거는 그만큼 쉬운 내용이겠죠. 새로운 내용을 외웠을 때 그 기억의 그 순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어야 2 주일이고요. 알겠죠? 따라서 이거는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737 공부법을 해라. 1 시간 공부하고 10분 꼭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3 시간 공부하고 꼭 1 시간 동안 그 3 시간짜리를 또다시 복습을 하십시오. 7 시간 공부하고 마지막 그죠? 이 그 1 시간을 다시 시간을 투자해서 오늘 배운 7 시간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꼭 다시 반복 암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복 암기가 철저하게 됐다면 본인 자필로 쓰고 확인을 하세요. 간혹 정말 잘 외우고 그죠? 반복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그 자필 글자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요. 읽히지 않는 글자는 0 점입니다. 요것도 명심하셔야 되고 따라서 인제 간혹 글씨가 너무 악필이거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거나 글씨가 너무 작거나 난필이거나 심지어는 그 정해진 줄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외부에까지 쓰는 바람에
이 글씨가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수로인지 모를 정도로 막 중구난방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인제 기본적인 전달이 되는 글씨체와 문장체로 정리가 됐다면 최대한 명료하고 인제 정확하게 요구를 써야 되는데 요즘 문제의 추세는 뭐 길고 장황한, 그죠? 이런 서술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최대한 간단 명료하지만 요구하는 것이 빠지지 않는 정확성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구하는 그것만 쓰는 것은 결국은 첨삭으로 점검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첨삭이라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첨삭을 하든가 동료 친구들한테 첨삭을 요청하든가 아니면 강사한테 혹은 기타 어떤 방법이든 내가 시험지에서 문항 요구대로 쓴 것을 꼭 확인을 받아 보세요. 그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알겠죠? 따라서 인제 끊임없는 실전 시험 유형으로 인제 체험을 하는 것이 이러한 꾸준하게 인제 그 첨삭까지 교육된다면은 인제 완벽함이 되겠죠. 그러면 인제 이 5가지 중에서 마지막 법칙이 바로 기출 문제로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역대 기출 문제들을 철저하게 유형 분석하고 어떤 게 나왔는지 용어들을 확인을 하고요. 이때 얘기하는 것은 주관식 문항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2009 년부터 13 년까지의 객관식 문항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단어들은 이 객관식 시험에 상당히 많고 이것들이 그 이후에 14 년부터 올해까지의 문제 싹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오고 있다. 꼭 기억하시고 또한 이런 테마별로 이런 흐름을 파악해서 출제 경향이 어떤지 그리고 예상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꼭 역대 기출 문제는 단편적인 문항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원 테마별의 흐름을, 그죠? 이 묶어서 같이 흐름으로 보는 것도 필수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렇게 하면 인제 마인드맵이 될 거예요. 기출 문제 단원별로 지도처럼 마인드맵이 된다면 올해는 그렇다면 그 지도에서 어떤 부분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계속 지도에 가지가 모이고 있는지를 보시면 가지가 아직도 비어 있는 공간 영순입니다. 중요한데 아직 안 나온 거니까. 그리고 그 가지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나올 거예요. 예상 문제를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5가지의 마지막 플러스 1이 바로 메타 인지 응용을 하시고 이제 나노 학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인제 메타 인지라는 것은 이거는 인제 의외로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지에 대한 인지예요. 즉 자신의 배운 학습 내용이 인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내가 뭔가를 외우고 알았어요. 생각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과연 아는가?' 그죠? 보통은 생각까지 하고서 즉 인지까지 하고서 그게 다시 나한테 인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까 얘기한 137 법칙에서 1 시간 동안 열심히 인지했고요. 10분 동안 다시 인제 요약 인지를 했을 때 얼마간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것을 내가 다시 외웠는지 확인하는 것도 결국 인지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게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아는 것도 인지예요. 따라서 이거 내가 평소 외운 그 지식들 반복 열심히 했어요. 새로운 내용 주일 넘어가기 전에 또 외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요구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출 문제든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시든 아니면 문제풀이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든 간에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과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것을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인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 거 있죠? 이것은 대체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지? 이게 인지의 인지 즉 메타 학습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모르는 거는 어떻게든 알게끔 다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냥 내 어떤 그런 분위기, 느낌이 아니라 문제로 풀어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제 이 나노하라 즉 내가 배운 지식 그것과 관련해서 "심층적인 내용이 뭐지?" 했을 때 이 심층 내용의 근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서, 용어 사전, 필독서 등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인제 검색도 많이 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인제 어떤 하나의 문제 혹은 하나의 용어로부터
이 필독서나 차전이나 교과서 등등으로 인제 심층 탐색을 하는까지가 바로 나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인제 여기까지를 큰 이 대응 전략으로 일단 올해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있는 5+1은 하나의 어떤 원칙적인 측면의 설명이고요. 인제 이런 것들을 '내가 그래도 다 안다. 나는 그래도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인제 아무래도 그죠? 저희가 인제 나오는 이 최근의 문제 유형을 보신다면은 올해는 저는 이 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 단어들 새롭게 방향으로 중시하고 있는 요러한 것들에 관련된 교과서 도판들과 필독서나 용어 사전 내용들은 꼭 정리를 하고 아까 얘기한 그런 5 가지의 플러스 1 정책으로 공부해서 인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올해 교육 과정 자체를 꼼꼼하게 좀 읽어 보시면서 알겠죠?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서 이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 그 그 교수학습법 혹은 평가 그리고 이제 내용 체계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를 하세요. 그게 올해 다시 어떻게든 또다시 문제로 활용돼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모든 문제의 어떤 그런 출제 기준을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게 바로 22년 교육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한 관련된 이 지식들을 그죠? 인지하고요. 그리고 인제 정확하게 메타까지 하시고 그리고 인제 관련된 용어는 철저하게 나누 학습을 해 가지고요. 다 세분화시켜서 외울 거는 외우시고 이런 게 정리가 됐다면 인제 아까 얘기한 이 반복 그리고 끊임없는 확인 그리고 인제 자필로 써서 잘 전달되게 하는 까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제가 올해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선에서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기출에 대한 대비를 하는 합격 전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3 월이에요. 이제 앞으로 남은 달수를 새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이 역시 시험 일자라고 친다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대체로 인제 1-2월 기본 이론 정리 정도나 기출 문제 흐름 정도만 인제 뭐 됐거나 뭐 이런 분들이 소수생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에 대한 첫 발자국을 떼서 새로운 내용들 암기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재수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새로운 교육 과정론은 누구에나 똑같이 이제 다 처음 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지금 제가 얘기한 요런 걸 중심적으로 좀 짜 나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인제 초수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심화 이론 내용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깊고 넓어서 아마 인제 좀 감당하기 힘들 그런 느낌도 좀 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절대 이 과정 최소한 5-6월 달까지는 이러한 심화 이론 내용 정리까지가 모든 기본적인 출제되었던 모든 기본적인 내용의 정리가 끝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제가 수업 중에 철저하게 그런 이해도에 맞게끔 상세 설명을 할 때 잘 필기해 놓거나 이해를 하시고 이 법칙에 따라 가지고 인제 계속 정리를 해 나가시면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친숙하게 다가오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느껴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의 지금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4 학년도 합격 대비 전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 겨울에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